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헌법 위에 때법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 극성 친문 그룹인 문바들의 행태를 보면은 헌법 위에 문바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나무인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을 지낸 신보라 전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품으로 달려갔다는 소식입니다. 이 문제 양형태 박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박사님, 네.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선출된 지도 며칠 안 되는데 요새 그냥 문자 폭탄에 그렇게 시달린다면서요. 네. 아마 근데 이제 하도 문자 폭탄들 날리니까 그렇게 시달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만성이 돼가지고. 전화에다 막 이렇게 오면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말만 조금 하면 그냥 폭탄 맞을 각오하고 이제 하겠죠. 근데 이 조그만 뭐 이제 이 좀 문 대통령에게 좀 안 좋은 소리라든가 또는 안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건전한 충고, 건전한 충고, 비판, 진짜 위에서 비판. 예. 대통령을 위해서 비판하는 것도 비판 비자만 들어가면 그대로 가차없이 응징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일종의 그 뇌가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또 뇌가 없는 사람이 아닌 게 대통령이 언젠가 대선 후보 때 그랬지 않습니까? 양념 같은 거. 양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꽉 믿고 이러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이용수 할머니한테 그렇게 또 못된 말들로 융단 폭격을 가했지 않습니까? 윤미향이 좀 비판했다고. 근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지금 아무리 거여가 177석 이제 빠졌으니까 176석이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특히 원구성을 일방통행식으로 이렇게 하는 법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3일 더, 특히 주말 아닙니까? 주말에 더 한번 논의해보라. 이렇게 권유하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주장 아니에요? 그럼요. 그건 아니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참 들을 수 없는 말들을 막 했대요. 예, 그 아주 합리적인 그 태도인데 지금 박병석 의장은 그건 아주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의장이면 누구나가 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안 그러면 그건 국회의장이 아니죠. 예. 자질 문제가 되죠. 국회의장 자질 문제가 되죠. 예. 문희상이 나중에 회한에 가득 찬 목소리 아닙니까? 후에 12월에 공수처법안하고 선거법하고 이렇게 엿바꿔 먹었는데도 자기가 했잖아요. 이렇게 땅땅땅 화장실에 이거 망치까지 들고 가가지고 이 뚝 두드리는 것까지 들고 가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선거법 그거는 고쳐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근데 이게 말이죠. 이 결과적으로 이거는 지금 하는 건 너무 좀 지나쳐가지고 파시즘 같아. 파시즘. 지금 문바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국회가 딱 한 가지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제 그동안 전통적으로 한 30여 년간 국회 관행으로 국회의장이라든가 이런 쪽은 여당이 가져가지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차지해서 말하자면 일당이라든가 집권당의 어떤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지금 뺏어가겠다는 거죠. 예, 그 뺏어가는 것도 뺏어가는 거지만 저는 미래통합당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당연히 그거니까 안 되면 여기서 결사항전이라는 그 어젠다를 딱 던져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고 말고 뭐 있어? 그래? 그럼 당신네들이 176석이니까 다 갖겠다고? 그럼 우리 전부 국회의원 사퇴하겠어. 아니, 딱 보니까 상임위원장 하나 과거에 했던 걸 하나 위원장을 못 주겠다고 열 몇 개를 가져도 못 주겠다고? 그러면은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 통합당이 이 결기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미래통합당이. 그리고 저쪽은 말이죠. 내가 저쪽 편드는 거 아니에요. 저쪽 편드는 건 아닌데 저쪽은 176석 있으면 앞으로 176석 가지고 속된 말로 잡아먹을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유 있게 그까짓 거 뭐 하나 법사위 자 3분지 만들기도 쉽고 뭐 다 지금 돼 있으니까 장치가 다 돼 있고 하니까 딱 그
주는 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포용. 아니 이건 또 당연히 야당목 아닙니까? 아 저걸 갖겠다는 그걸 보고 저거는 문바들하고 뭐 다른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저는 지금 국회에 176석을 갖고서 상임위원장을 이 법사위원장 하나를 갖다가 관행대로 안 주려는 거 보고 저거는 문바하고 똑같다. 조금이라도 양보는 없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은 응징이다 하는 그러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요. 이해찬이가 하는 거 보십시오. 이해찬. 양보는 없다. 전부 다다. 우리 20년, 50년, 100년이다. 딱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이 진짜 민주화 운동을 했어? 저 사람이 진짜 민주화 운동한 사람인가? 민주화 운동한 사람이 어떻게 의회에서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지? 집권 여당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김태년 나는 이런 줄 알았습니다. 이제쯤 되면은 제 정치력을 보이고 겉으로라도 좀 이렇게 내세운다. 또 특히 586들이니까 우리가 과거에 586 운동은 진짜로 자칭 자기네들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민주화 세력이니까 이런 민주화다운 그런 품이라든가 품격을 보일 때다. 지금 586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그럴 때 그걸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좀 곱게 품격을 지키는 그런 자세라도 가져야 되는데 이건 보니까 욕심도 탐욕도 많고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통당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미통당의 존재 유무가 나타날 거다. 아마 그 방향으로 밀어제낄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도 뭐 결기라기보다는 18개 그러면은 위원장을 다 가져가거라. 차라리 법사위에 그렇죠. 안 주려면은 지금 그렇게 해서 의총해서 법사위 없으면은 모든 걸 우리 다 던지겠다. 그런 결의를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바들의 행태가 도대체 뭐 자기들이 무슨 권리로 예를 들면은 민주당 같으면은 거기 권리당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민주당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국회의원들도 문법 무서워가지고 무슨 말을 못하겠다고 지금 다 문파한테 하서는. 찍히면 공천도 취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찬보다 더 무서운 게 이 문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회까지도 이른바 문파들 극렬 문재인 지지층들이 이제 들었다 놨다 하겠다, 좌우하겠다 그런 생각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의회 민주주의 자체가 소수의 그러한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오락가락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미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민주당 지도부에서 의회주의자다운 그런 품격을 갖춘 사람의 언행이 보이지를 않아요. 전혀. 이런 176이라는 압도적 상황에서도 안 보일 정도 된다면 저들은 파시즘에 지금 불타고 있는 사람들 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왜? 파시즘이란 건 이제는 다른 길로 간다. 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굉장히 그 안 좋은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강성 친문 이 지지층이 지금 같은 진보 계열이라도요 바른 소리 하면은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정부 조금만 뭐 정말 속된 말로 눈곱만 금만 비판하면은 그대로 망가뜨려 버리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금태섭 전 의원 금태섭이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금태섭은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해찬도 한마디 삐걱했다는 이해찬도 절제 순간에 날아가요. 이번에도 이해찬, 김태년 당대표 원내대표도 싸잡아서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배가 불렀느냐 어쩌냐 하면서 배 좀 불러서 누가 170수석 만들어줬나 너희들 그러라고 만들어줬나 밀어붙여 막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왜 이걸 갖다가 제어 통제를 하지 않느냐 누가 제어 통제를 하지 않느냐 이건요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소위 한자의 결자해지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양념이라고 분명히 문 대통령이 했으니까 후보 시절에 그거 뭐 양념인데 정치하는데 양념인데 뭐 그렇지 않느냐 했기 때문에 결자해지로 이제 품격 좀 지키라 하고 한마디 대통령이 딱 하면은 딱 중지합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없어지는데 그 문화를
대통령이 빨리 나서서 이 문화, 이 소위 강성 친문들을 하나의 그 온성으로 부드러운 그걸로 완화시키는 그 어떤 걸름 장치를 빨리 안 하시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향후 상당히 오히려 거기에 휘말릴 것 같아요. 네. 옳은 말씀입니다.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금 커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파시즘 네. 전체주의적인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네, 네. 힘으로 일방통행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대중 동원의 그런 파워랄까 그것을 통해서 정치를 좌우하려는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적이고 공공의 적이거든요. 네, 공공의 맞습니다. 적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인식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사람들의 행태가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쪽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아까 얘기했지만 이용수 할머니도 그런데 지난 코로나 때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산 그 전통시장 갔다가 그 아주머니 진짜 솔직한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경제가 거지 같아요. 이렇게 했다가 문자 폭탄 뭐 신상털이를 당했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대통령한테 무슨 무례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진짜 토속말로 상황을 그대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그거 보면 말이죠. 피하 구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상대의 사정을 보는 게 아니고 남녀노소를 보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 산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무조건 하고 말 자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만 비판하면 그대로 바로 그것이 피하 구분의 바로 어떤 그 단서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스크라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비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보십시오. 그 아산 전통시장 참 기분 좋게 찾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예. 왜 당황했느냐? 아니 뭐 이거 가지고 그러면 자기는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예요. 아니 거지같이 지금 장사가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전통시장 할머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다른 데도 아니고 시장 정말 시장거리인데 아이고 거지같이 장사 안 돼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도 그렇게 뭐 흔히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갖다가 대통령한테 불경했다느니 해가지고 문자 폭탄 나르고 너 그 시장에서 말이야 장사도 못하게 만든다느니 그러니까 이 강성 친문이라는 거 자체가 이게 피하 구분의 기준점이 대통령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제어 통제를 빨리 안 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보십시오. 입법 사법 행정은 벌써 무너졌어요. 네. 문바들한테 왜 재판 뭐 하면 그냥 판사 그냥 완전히 박살났네. 묵사발 만들. 예, 검사 묵사발, 뭐 경찰 뭐 묵사발 대상도 아닐 정도로 그냥 다 묵사발이에요. 그냥 이 대상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아닌 사람. 이거를 빨리 하지 않으면은 그냥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친문은 또 노사모하고 달라요. 노사모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규격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 그렇죠. 친문은 이건 뭐 강성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초강성. 이게 노사모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극적인 지지를 했지. 예. 예,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합리적 비판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무슨 문자 폭탄을 하고 그렇게 안 했죠. 그건 그렇게 안 했어요. 했죠. 네, 근데 맞죠. 지금 네. 문제는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문재인 대통령 강성 문바들 뭐 극렬 문바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의 무슨 김정은이나 다름없는 존엄함, 우리의 존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는 보면은 이번에 그 청와대 출신 참모들이 국회 한 30명, 한 20명 이상 진출을 했거든요. 네네. 이 사람들은 청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청와대 출신 해가지고 옛날에 대통령 탄핵해가지고 대거 우리 열린우리당 때 당선된 사람들은 탄돌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은 이제 청돌이라고 그러는데 이 청와대 출신 참모들도 문바들을 닮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데 얼마 전에 엊그제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 연설문을 가지고 철학이 없더라. 남이 써주는 것이나 이렇게 그냥 읽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그 타케미니가 만들어놓은 정치 이벤트 그것만 하는 의전 대통령이다. 그런 정도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정도 왜 비판?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청와대 참모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가지고 어디다 대고 대통령한테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쓰느냐고 그렇게 나선 거 아니에요. 한 번 딱 빙봉을 치면 그대로 거기서 한 번 반박하고 그만둬야 되는 건데 연속 빙봉을 칩니다. 그 빙봉 친다는 거는 충성심의 어떤 경쟁인데, 충성심에 경쟁한다는 거는 바로 아까 얘기한 그 어떤 파쇼, 그 전체주의의 그 양상에서 한 사람의 그 극존엄, 존엄이라니까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없어요. 아니 학자가 그런 정도 비판도 못 오면은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 그럼요. 지금 다 재갈을 입에다 물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저는 이제 좀 우리들은 좀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이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의 한계점, 임계점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 권력이 잡으면은 이렇게 이제 170몇 석 잡고 하니까 이거는 벌써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만용이라는데 지금 머리가 있는 모양인데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빼놓고 있어요, 지금. 예. 국민의 힘이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권력을 누르다가 이제 이 절대 권력까지 누리게 되니까 여기서 멈출 줄 아는 지성이 돼야 되는데 이 멈추는 것을 모르는 것이 뭐냐면 아, 권력은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우리가 하면 된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민주적인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하고 소위 이념 교육 받은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념 교육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과거의 주사파의 이론에 그것을 벗어난 사람들은 더 훌륭한 민주주의자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거기에 걸쳐가지고 야샤야스한 사람들, 그 운동권들이 권력을 맛봤을 때 어떤 생각이 있느냐. 아! 절대 권력으로 만들자.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을 어떤 신격화시키는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런 비슷한 사고로 자꾸 문 대통령을 이런 가림막을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대통령이 수명이 단축이 된다는 사실을 그걸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요. 주변이 이럴 때 강성, 친문 딱 해가지고 제어 통제를 누가 시키고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저 뭐 비서관이라든가 비서실장 불러가지고 지금 저 강성들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참 좋다. 고맙긴 고마운데 이제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라든가 또는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훼손을 당하는 엄청난 또 국회 다 봐라. 우리를 지지해서 한 그 국회의원들인데 이제 좀 품격 있잖아. 품격을 그러니까, 이 한마디만 해도 그냥 그날부터 싹 없어집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대통령. 그리고 제가 놀라운 게요. 또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왜 안 할 것이라는 걸. 평등이라는 얘기를 평등 경제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6월 10일 날. 평등 경제가 뭡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용어를 뭐 이 평등 경제라는 부분에다 그다음에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다양성이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되는데 다양성 이 다양성 속에는 별별 민주주의가 다 붙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으로 여러 가지로 볼 때 누가 써주는지 누가 하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 길로 지금 간다면은 문파들이 지금 강성 문파들이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리지 않겠나.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최근에 외국 전단 살포 가지고 뭐 엄단을 한다는데 사실은 이러한 문파들의 과잉 행위, 진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폭력이거든요. 네. 문자 폭탄 날리고 신상털이 하는 게 다 폭력이에요. 폭력이죠. 이런 행태부터 좀 엄히 다스리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문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절제하도록 또 품격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만은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을 지낸 신보라 예. 전 의원입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낙선을 했죠. 예. 그러니까 저기 파주 갑에 출마를 했었는데 거기 윤희덕 의원한테 민주당에 졌는데요. 이 신보라 전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 청년 정책의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해갖고 청년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처음 생기는 국무총리실 산하 그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 거기에 합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거기는 민간인 20명, 네. 뭐 정부위원 20명에서 구성이 되고 총리가 이제 위원장이고 부총리가 부총리하고 민간위원회에서 장관급으로 이렇게 보는 모양인데 야당의 최고위원까지 지낸 분이 또 전직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그런 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그게 무슨 여야 간의 합의라든가 정당 간의 합의를 통해서 무슨 협치한 방안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전혀 그 당하고는 상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당하고 얘기는 했겠죠. 아니 내가 지도부에 몇 사람하고 얘기는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전혀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도부 내에서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아니 이 사람이 청년 몫으로 대표로 영입돼 가지고 20대 국회의원을 했죠.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에서 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이 사람은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젊은 사람이라고 치고 청년들이 이렇게 하면은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서 청년을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청년이 청년을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것이 미래통합당의 미래가 없다고 저는 본 겁니다. 바로 이걸. 자, 신보라, 너 이럴 수 있어?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이름을 더럽혔어. 하고 미래통합당의 젊은 청년이 괜히 여기 나이 많은 분들, 선수 많은 분들 건드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에너지를 자기들 자정을 시키는 소위 신보라 같은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 정당이란 건 이념이 같아서 이념의 그 어떤 정당 정강정책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되고 또 이 사람은 신보라는 파주가 거긴데 파주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지금 현재 있으면서도 사무실조차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뭐 당협위원장만 맡았지만 일종의 유령 당협이나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사무실도 없는. 예, 사무실도 없고요. 페이퍼 지구당인가? 그러니까 맞아, 페이퍼 컴퍼니. 예. 페이퍼 컴퍼니. 그런데 이분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젊은이여, 나처럼 이렇게 살라는 말이야. 젊은이들 이 야가 빠지게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이쪽 땅에 왔다가 왔다 거기서 갔다 하는 거야. 한물 빨고 또 저쪽에서 오라고. 그게 청년이야. 얼른 또 하는 걸 보여주는 건너가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청년들이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지금 미래통합당 청년들이 무슨 말을 나오나 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고서 제가 이 옛날에 그 코미디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서영춘 씨라고 예, 기억나시죠? 저렇죠. 예. 그 사람 대표적인 키워드가 뭡니까? 이 웃기는 키워드가 요건 몰랐지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예. 요건 몰랐지. 진짜 신보라가 요건 몰랐지 한 걸 갖다가 대한민국 정치계에다가 던져준 겁니다. 미래한국당 다시 말해서 그대로 그냥 한 방 맞은 거죠.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네. 그럼 일종의 먹튀 정치인가? 아, 예, 맞습니다. 먹튀. 아주 좋은 말인데, 먹튀 정치인이란 이런 것이 먹튀다. 하고 이제 알려주면, 여태까지 먹튀 정치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먹튀의 신기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신보라 전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청년기본법을 대표 발의도 했었고 또 지금 아직도 나이도 젊기 때문에 이런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청년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또 그것이 수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부도 견제를 하고 자기도 가서 거기에 일조를 하겠다 뭐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거는 하나의 그 립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리포로틱스라고 그 입술 정치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벌써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그와 같이 지금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선의의 해석을 하려고 쳤으면은 이미 저기 자기가 지금 미래통합당에 지금 저기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파주를 그 부분도 정리를 해야 그럼요.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없애고 했든지 아니면은 거기다가 사무실을 딱 놔두고 프레임을 잡아놓고 예. 자기가 그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다면 정치라는 연속성이 있는데 이건 벌써 크로즈했다는 것은 계산을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딱 하고 176석이 딱 되는 날 아마 이건 시나리오입니다. 이거 제가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시나리오로 했나?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로 가는 게 훨씬 낫겠다. 여기는 보니까 미래통합당은 희망이 없어. 속된 말을 보니까 영 안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내 자리도 자리매김도 안 되겠고 두 번째로 빨리 내가 이렇게 변신을 해야 내 스스로가 잘 살아갈 수 있어 하는 정치적인 그 거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젠다를 바꾼 거죠. 이런 거 아닐까 싶어서 참 저 신보라라는 사람은 말이죠. 정말 연구 대상입니다. 지금 이 신보라 의원 말이 지금 이렇게 일반화가 안 돼서 그렇지 조금 더 커지면요. 청년층들 전체를 놓고서 평가의 기준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가치의 변절입니다. 이게. 큰 가치의 변절 아닙니까? 이 가치를 변절한다는 거는 이거는 인간 자체가 기본이 안 됐다고 원래가 표현을 합니다. 가치의 변절. 이 소위 윤리적 변절이라든가 어떤 정신적 변절이라든가 벌써 이 신보라 아니 최고위원까지 영입해서 젊은 사람 대표로 영입을 해서 최고위원까지 했는 이 상징성을 가지고 싹 저쪽으로 가버렸다는 게 이거는 어떠한 얘기로도 이거는 그게 대속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뭐 신보라 의원을 놓고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신보라 의원이 배신의 정치, 먹튀 정치인인지 아니면 본인의 얘기대로 문재인 정권에 직접 뛰어들어서 견제도 하고 감시 역할도 하겠다 그런 것인지 좀 더 지켜보면은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